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 부진과 캐터필러의 실적 부진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주 강세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이탈리아 전국 안정 기대감이 커지고 유로존 국채 가격이 급등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86%, 0.4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이탈리아 불확실성 해소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판매 부진과 캐터필러의 1분기 실적이 저조한 데다 연간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된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유로존에서는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영국은 0.09%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17포인트, 0.24% 올랐습니다. 3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연율 환산한 기존 주택 판매량도 492만 채를 기록해 앞선 2월에 495만 채는 물론이고 501만 채였던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또 팔리지 않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 재고량은 193만 채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8% 상승한 18만 4,300달러로 7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 경기 회복세는 대체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캐터필러의 1분기 이익과 매출 모두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캐터필러의 1분기 조정 순이익은 8억 8천만 달러, 주당 1달러 3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1달러 38센트의 전망치도 밑던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132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160억 달러보다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인 137억 달러를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와 매출액도 당초 1월에 예시했던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연임으로 전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특히 2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101%포인트 하락한 1.23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장중한때 1.208%까지 떨어지며 블룸버그 통신이 1993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탈리아 국채금리 안정은 주변국 국채시장에서도 호재로 작용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과 유럽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미국의 재정정책 개선과 유럽의 금융동맹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양적 완화 지속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유로존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이 비교적 빨리 재개되지 않는다면 재정과 구조적 변화는 더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금융동맹을 출범하는 것은 유로존을 안정시키고 재정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다음 조치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실적 발표를 앞둔 IT주의 상승으로 1% 이상 올라 192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오르면서 54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도 장중에는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재차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주택 지표는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에너지주,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유럽 증시도 이탈리아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지난 주말 연임 소식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대부분 소폭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번째 코너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을 짚어보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지난주 고전하던 뉴욕 증시가 연 이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플러스로 마감됐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불안전한 반등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반쪽짜리 반등이 전개되면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4,567포인트까지 20포인트밖에 상승하지 못했지만 나스닥 종합지수가 3,233까지 27포인트 상승하고 S&P 500이 1,562까지 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 후 당초반 3대 지수 모두 하락 반전하였으나 재차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며 약세가 지속되다 장막판 상승 반전하였으나 경제지표 부진과 캐터필러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관련주와 이탈리아 전국 안정 기대감이 호재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장초반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장중 내내 상승세가 지속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주와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반등이 주로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리스크 장세가 지속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 전국 안정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1% 이상 상승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92만 건을 기록해 재고 부족에 따라 전망치 500만 건, 2월 495만 건 대비 감소해 전월 대비 0.6%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하고 주택가격 또한 7년 내 최대폭 상승하여 주택시장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우려감 속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전국이 주루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연임으로 전국 안정 기대감에 국제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에 긍정적이었으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캐터필러가 1분기 어닝 쇼크로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하였지만 낙관적인 전망에 주가가 상승하고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106개 기업 가운데 72%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반도체, 중장비, 에너지, 비철금속, 자동차 등 109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76%를 기록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18개, 나스닥 100종목 중 68개, S&P 500 종목 중 297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3대 지수 모두 60%를 기록하며 고른 반등 시도가 전개되었지만 대형주를 위주로 반등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넷플릭스가 6.73%, 헬리버튼이 5.59% 급등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애플, 두퐁, 엑스모빌, 인텔, 야후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1.8% 하락하며 전일 급락한 것을 포함해 4일 연속 폭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추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고 재차 추가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금 비중을 80% 이상까지 확대한 채 관망 지속하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엔제로 일본 증시 중심으로 반등하며 전반적으로 반등이 시도되겠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현금 비중을 80% 유지한 채 관망하고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및 현물 공매도를 통해 하락 포지션으로 해지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을 살펴보면 원달러가 전일 1119원까지 반등하였지만 추가 반등폭은 크지 않고 정부 개입이나 투기 자금의 인위적인 간섭만 없다면 1,100원 이하까지 하락이 전망되며 엔달러는 G20 면접으로 99원을 돌파하여 100원 돌파가 전망되지만 100원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강세 전환도 가능하며 유로는 반등 시도 지속에도 불구하고 유로당 1.30달러 부근에서 행보하다 재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된 야간 선물시장은 변동성 감소 속에 하락하였습니다. 주간시장 대비해서 0.1포인트 하락한 251.90에 마쳤는데 고점 252.50, 저점 251.50 사이에서 1.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4,716계약으로 이틀 연속 급감하며 변동성 감소로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기초가 상승 출발 후 252포인트를 중심으로 23시까지는 하락했다. 251.50을 저점으로 23시 이후 반등하는 V자형 제한된 박스권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이 207계약, 기관이 167계약 매도하고 애군이 372계약 매수하여 개인과 기관은 매도돼 애군의 매수가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자정 이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 새벽 1시 이후 매도로 방향을 잡았고 애군은 장중 내내 매수하며 눈치보다 새벽 1시 이후 매수 비중을 늘렸으며 기관은 소폭 매도하며 눈치보다 장막판 매도량을 늘렸습니다. 기관이 장막판 매도량을 늘리면서 또다시 시장에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과 풋옵션 모두 동반 하락하며 변동성 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선물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자 이틀 연속 콜옵션과 풋옵션이 장중 강보합과 약보합을 왕복하다 동반 하락하는 변동성 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도 전망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또다시 1,900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1% 이상 올라서 마감됐었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전략 후강으로 또다시 1,900포인트가 지지되며 모처럼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부합 출발로 개인들의 매도로 1,900선을 위협하였으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며 전략 후강으로 1,926포인트까지 20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전자, LG화학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선물은 시초가 하락 출발로 248.20을 저점으로 252.30까지 급등했다. 2.5포인트 상승한 252.00에 마쳤습니다. 옵션 시장에선 지수 반등으로 콜옵션이 50% 가까이 급등했다. 상승폭을 소폭 축소하였고 풋옵션은 장 초반 반등하다 재차 하락에 30에서 50% 폭락하며 낙폭을 확대해 당일 저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로 전일에 이어 선물지수 253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 255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에는 선물지수 250.00 부근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선물 250.00, 고점은 선물 255포인트, 하락 시선은 선물 250.00,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 254.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49에서 상한선 256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양 매도 또는 스트림 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콜 매도는 지수 하락 또는 박스권 횡보 시에 유리하고 양 매도와 스트랩 매도는 모두 양 매도 전략으로 이중 콜옵션과 풋옵션을 1대1로 매도하는 순수한 양 매도는 지수가 박스권 횡보 시에 유리하고 스트랩 매도는 콜 매도 비중을 풋 매도에 비해 2배로 하여서 양 매도 중 지수 하락 시 유리하며 스트림 매도는 풋 매도 비중을 콜 매도에 비해 2배로 높여서 지수 상승 시에 유리한 양 매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 매도 포지션으로 전일과 똑같이 콜 247.5와 풋 247.5를 동시에 매도하는 전략과 그리고 콜 240과 풋 250을 양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중 247.5 콜과 풋옵션을 양매도하면 만기 지수가 240에서 255.30을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이 나고 또 후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합이 14.6으로 만기 지수가 235.5에서 254.5를 벗어나지 않으면 수익이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이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애플이 최고 경영자 팀 쿡의 교체설까지 가세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CEO의 교체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예. 실적을 앞두고 팀 쿡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가 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나 부양 의지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경우 대주주들의 교체 요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애플의 주가에서도 그대로 현재 목도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마감가는 400달러를 하회한 398.6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2%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9월 705달러 대비해서는 상당폭 여전히 좋지 않은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포브스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애플 체제인 팀 쿡 체제의 변화를 대주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재까지 애플 이사회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물밑에서는 새로운 CEO의 교체 요구에 대한 모색도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이대로는 위기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대주주들의 한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팀쿡 체제의 교체가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 매각하겠다는 의사도 대주주 일부에서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래저래 현재 애플의 움직임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또한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사에서도 불량품이 급증하고 또 재고 압박도 심해져서 당연히 애플에게도 부정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애플은 이 부품 협력사의 조립을 통해서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애플과 부품 공급선의 질적인 우위와 적기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이 최근에 애플5 이후에 5S 출시도 상당폭 늦어지고 있고 새로운 신제품의 출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서 부품사의 재고 부담도 상당히 현재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오디오 칩,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오디오 칩을 매출의 91%로 가져가고 있는 시러스 로직이 재고가 2,330만 달러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뉴스로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260억 원의 재고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대만의 호나이 정밀도 지난해 1사분기 매출이 19%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역시 애플의 매출이 녹록지 않은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고요. 중국의 팍스콘은 애플의 부품사로 협력사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플이 요구한 약 500만 대의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불량품으로 판정이 돼서 이를 재납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대당 200위안의 손실이고 총 500만 대면 약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팍스콘의 연내 수익이 15억 위안에서 20억 위안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번 불량품 파문으로 인해서 팍스콘의 수익의 약 60%를 날아가는 이런 어려운 국면에 현재 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5가 지난해 출시됐지만 아이폰 5S가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의 시장 소비자의 반응도 애플보다는 삼성의 제품에 경도되는 모습도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이 디자인 소송과 관련된 삼성과의 장기적인 싸움으로 본연의 연구 개발과 신제품 이미지에서 크게 현재 이미지가 추락된 것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보다 악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미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미 악재는 선반영됐다. 이제 바닥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도 동일한 시각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것이 실적의 부진이 이미 반영된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공통된 많은 견해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가 애플은 이제 9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2분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약 98억 달러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426억 달러 정도를 현재 거양했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순이익이 18%나 떨어진 내용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10달러 언저리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다라고 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 애플을 이끌고 있는 팀 쿡 CEO는 원래는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에도 경영 능력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까지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수면 밑으로 잦아들었지만 주가가 추락하면서 신제품을 조기에 출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주가의 현재의 힘없는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현재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보유 현금 약 1,379억 달러가 그나마 주가를 받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애플 TV나 저가 스마트폰 출시,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만이 합의한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길과 거세지는 가운데 법적 대응에까지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반발을 하는 국가가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이 유럽 사법재판소에 영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정식으로 소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금융거래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EU 27개국 중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16개국은 미온적이거나 아주 강력하게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융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거래의 0.1%, 파생금융 상품의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내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이미 프랑스가 이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렇게 금융거래세로 인해서 국내, 영국 내 금융기관의 수익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전달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룩셈부르크나 일부 네덜란드도 이에 대응하는
소장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EU 내부에서도 이 금융거래세 도입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당초 예상은 약 340억에서 350억 유로 정도가 연내에 수입으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최대로는 약 570억 유로까지도 바라봤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EU 집행부가 바라본 내용들이 금융기관이 이를 회피하거나 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이 세금으로 거칠지 여부도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겠습니다. 유럽금융협회가 토빈세를 도입하더라도 EU 집행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익이 세금으로서 거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금융협회는 EU나 유로존의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가 나온 것은 그 기대만큼이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현재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반발 기류가 거셀 경우에 EU의 통합이나 진전 여부도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1개국의 주요 국가들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영국 등이 현재 반발 기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등 여타 그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이 유럽이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악재성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영국 정부의 금융거래세 유럽사법재판소 소송의 파장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반발한다고 EU에서 당장 금융거래세를 내년에 도입하는 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명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영국이 제소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1차 판결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를 영국 쪽을 두둔하는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EU 재무장관이나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기를 다시 조율하는 쪽으로 이 하반기 때 다시 논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금융거래세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형평성 문제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려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네, 코스피가 장중에 또 1900선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지지를 했고요. 결국에는 1% 이상 오르면서 192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올랐는데요. 전일장 국내 증시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어제 월요일 그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금요일 날 1900선을 지지한 데 이어서 전일장 2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1926.31포인트로 이제 끝났습니다. 1.03%가 올랐는데요. 이것은 이제 4월 들어서 1% 오른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어제장 특징을 살펴보면 뚜렷한 이제 수급 주체가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개인이 127억 원을 매도하고 외인이 99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198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이 기관 매수 중에는 연기금이 5일 연속이나 이제 순매수를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겠네요.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모두 고르게 1%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유통, 건설, 의료정밀, 기계주를 제외한 모든 전 업종들이 고르게 다 상승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전기전자, 운수창고, 의약품, 종이목재 업종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는데요. 스촨성 지진이 있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을 보면요. 네. 코스닥이 5.64포인트 올라서 547.1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코스닥 수급을 보면 최근 3달간 연기금 순매도가 10일에 불과하면서 오늘도 108억 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셀트리온이 또 금일에도 하한가 간데도 불구하고 1%가 넘게 올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447억 원을 매수하였고 기관은 214억 원을 매수하였는데요. 그만큼 특징주로 오늘도 셀트리온을 이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을 보면 변동성이 매우 극심한 하루를 보였는데요. 하한가로 이제 시작을 하였다가 장중에는 이제 15%가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상승 반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기관이 이제 27만 주 이상 매도를 보이면서 다시 하한가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제 수급을 셀트리온 수급을 보다 보면 재밌는 특징을 보입니다. 외인들은 17일 이전에 이미 거의 모든 물량을 정리하고 나간 모습을 보인 반면에 기관들은 뒤늦게 이제 투매에 나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오늘 투시는 8만 6천 주를 팔아치우면서 이제 조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거래대금은 6,200억 정도를 보이면서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삼성전자 거래대금의 2배를 넘는 아주 많은 거래를 보였습니다. 이런 양상을 볼 때 단기간 내 셀트리온의 진통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똑같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 CTC 바이오는 지난주 유증이 성공하면서 오늘 12.1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종들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제대로 나온 종목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요. 최근 나오는 얘기를 보면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들이 바이오 업종 내의 다른 종목으로 이제 배분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바이오 업종에 접근한다면요, 실적이 좋은 바이오 종목에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종목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CTC 바이오와 함께 동아소시홀딩스, 한미약품, LG생명과학들을 뽑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 바이오주에서는 실적을 보면서 종목적인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어제장 정리를 들어봤고요. 네, 그런 가운데 앞서 뉴욕 증시가 장중에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죽대치표는 좋지 못했고 캐터필러의 실적도 좋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전일장에서도 특징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장에서도 뚜렷한 수급 주체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일 텐데 오늘장에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로는 일단 외인이 순매수로 전환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인은 4월에서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 이후에 무려 5조 원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 증시가 상승 전환, 본격적으로 큰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외인 순매수 오늘 전환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에서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오늘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이제 저번 주 주말에 G20 회의에서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엔화 약세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또 전일에 그래서 엔화 환율은 99.2엔까지 이제 올랐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본 증시도 1.89%로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 보면은 한국 증시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엔달러를 이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아래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맞겠지만 매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 같아요. 여전히 기업 실적도 좋지 않고 경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예. 앞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가 작년 말부터 좋게 나오다가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고 또 미국 고용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코스피 PBR 지표가 1.0을 기록함으로써 그 한국 증시는 절대적 저평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 금액이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지금 코스피 PBR 밴드에서 보이듯이 그 지난 10년 동안 PBR이 1.0일 때는 항상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가에서는 그 연기금 등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다시 주가가 올랐을 때는 계속 매도 자금이 나오는 그런 지루한 박스권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조선주 같이 이제 저평가 대형주들을 매수하고 또 지수 ETF를 담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닝 시즌 경기감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 향후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IT 부품주나 혹은 경기 우려감에서 벗어나 있는 통신, 유틸리티, 엔터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네,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저평가돼 있는 많이 낙폭 과대해 있는 조선주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IT 부품주, 유틸리티, 엔터주 관심을 더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대리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틸리티 중에서 한국전력을 뽑아봤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관심 가질 주요 이유는 그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그 컨센서스는 아직 1조 1천억에서 멈춰 있어서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요. 2월부터 해서 지금 많이 하락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많이 이제 물량이 나와서였는데요. 최근에 올랐던 점은 이제 기관이 다시 들어와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2,600원으로 전일장을 마감하였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원의 환율과 또 그 원의 환율을 살펴보면 한일 유틸리티 기업이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즉 원화가 강세일 때는 한국 유틸리티 기업이 강하고 엔화가 강세일 때는 일본 유틸리티 기업이 강한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또 한국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다 최근에 다시 약세를 보인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요. 이거는 다시 원화 강세 쪽으로 그리고 또 엔화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원화 약세는 이제 요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연료비 절감이 한 올해 3조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1월 깜짝 그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 한 3.2조 정도의 그 추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한국전력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데 다시 21선까지 내려오는 한 31,000원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목표가 4만 원으로 잡으셔도 그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전력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엔화가 달러당 100엔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엔저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 외에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4일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양도세 감면 관련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담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36조 원 덜 거칠 것이라는 국회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하반기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2차 추경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2일 대기업 내부 거래 규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증여세 폭탄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대기업 규제가 중견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이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엔화 약세, 엔저 최근 언론에 참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엔화가 달러당 100의 목적까지 치고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엔저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처 차원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수출 부진을 극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분기 미국과 유럽연합 수출이 되레 줄어드는 등 FTA 효과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미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등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FTA 공포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엔저 흐름이 계속될 경우 자동차와 철강, 기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력군인 석유화학 업종까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버텨주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을 제외한 국내 주력 수출 업종 전부가 엔저 파고에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크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조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저 지속의 핵심 문제는 주력 산업이 무너질 경우 파장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중소기업의 먹거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엔저에 따른 우리 수출 업종들의 피해는 확연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오늘 1분기 우리 수출은 철강 제품이 6.7%,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4.5%, 자동차가 2.9%나 줄었습니다. 모두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주력 제품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가 4.8% 늘어난 반면 한국 차는 3.4% 줄었습니다. 네. 네, 오피스텔, 과거에는 사무실 용도에서 현재는 주거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 사무실 용도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난 4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제외됐었죠.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는 6억 원 이하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토록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담아 양도세 한시 면제를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소관상임위 부대 의견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만큼 시행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데다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어려워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은 신규와 미분양, 기존 주택에 관계없이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라도 양도세 면제 기준을 당초대로 9억 원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 곧 세금은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올해 경기 침체로 정부가 추가 경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36조 원 정도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혀 정부가 상반기 중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도 국세에 36조 원이 넘는 구멍이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반기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규모 2차 추경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1차 추경안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납액이 47조 424억 원에 불과해 올 국세 수입이 174조 2311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보고서는 2013년 추경안 기준 세입 예산보다 36조 1670억 원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용 국채 발행으로 돈을 빌려 부족한 세수를 일부 메우더라도 36조 원대의 국세 펑크가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당이 중견 중소기업의 증여세 폭탄을 막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면서 오는 7월부터 중견 중소기업까지 대거 증여세 폭탄을 막게 되는 상황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주주나 친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 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7월 말 시행과 관련해 새로운 법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한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 자산 100억 원 이상 3만여 개 법인 가운데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1,350개로 파악되는 등 실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적용돼 악영향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에서 정부와 가교육을 맡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도 심 최고위원 지적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중소중견기업 구제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